네, 정치선재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당이 합당을 했고 뭐 직책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그 정계특위, 예. 정계특위 위원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곧 위원장이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니시고.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지난주 인상 깊었던 상대 후보의 발언이나 어떤 메시지 하나씩 좀 전달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최근 일주일은 혹 붙이려다가 혹 붙은 한 주 같아요. MBC에서 방송 이후의 반응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영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와 사망한 형 또 형수하고의 나눈 욕설 파일 160분 정도를 공개를 했어요. 상대 후보에게 큰 혹을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으려다가 그거는 효과를 못 보고 자기에게 큰 혹이 이렇게 딱 붙은 그런 한 주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일단 역대 최초로 만약 된다면 될 이유는 없지만 최순실 정권에 이어서 이제 무당 정권의 출범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발전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와중에 국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사정없이 급락시킨 한 주였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이제 MBC 보도 후에 추가로 좀 공개가 하나씩 또 되고 있습니다. 뭐 해당 발언들 가운데서 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내용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주목할 부분은 없고요. 사실은 이런 의미 없는 사적 수단을 공중파에서 방송한 것 자체가 국격을 대단히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하고 서울의 소리 유튜브하고 나눈 대화는 아무 의미 없는 그야말로 수다 수준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이게 과거에 어느 독재 정부에서도 이 정도로 심한 편향성을 보여준 예는 없거든요. 소위 언론이라는 데서. 그런가요? 뭐 말을 하다가 끊어 중간에 예. 계속하세요 말을. 여전히 방송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시고. 예,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열불은 또 내요. 이번 방송은 17%가 넘었기 때문에 동시간에 앉아갖고 850만 명 정도가 시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중도 진영의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아팠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전체 방송을 짧게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보셨나요?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마치 수사를 지휘한 듯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고, 또 하나는 정권도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김건희 씨 부인이 정권을 잡는 거구나,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홍준표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대단한 여장부다, 그 비꼬는 표현이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남편이 하고 있는 공적의 지휘를 부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듯한 이미지가 저는 무척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허언인 게 바로 알 수 있죠. 선거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내가 김용남 요번에 만들었잖아. 네. 대선 끝나도 그런 사람 전국에 수만 명은 나와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뭐 그 안에서 검찰총장 노릇을 했다?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수사나 법 집행 절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말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부풀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맥락을 보면 그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캠프의 역할에 어느 정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좀 사실에 가깝게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거기 보면 그 서울의 소리 유튜버한테 자기한테 좀 정보를 갖다 달라. 네. 뭐 그러면서 나 얼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액수 얘기도 예. 잘하면 얼마도 줄 수 있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들어보면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그 유튜버가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저희 캠프에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분만 해도 2명이나 있어요.
무슨 그 사람한테 정보가 아쉬워서 정보 좀 갖다 줘 이런 얘기 할 정도면 사실은 공식적인 개입이나 어떤 그 정보를 전달받는 통로가 없다는 반증이죠. 그건. 오히려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예. 김건희 씨의 말투와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 다 공직 생활을 했잖아요. 사모님들이나 부인들이 관여하는 내용과 관여하지 않는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캠프 사정 그리고 정보가 없다는 사람을 105만 원을 50분 동안 강연하게 되면 그거 많이 준 거거든요. 예.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들 코바나 컨텐츠에 마치 제2의 언더 캠프가 차려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선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고 알려줘라. 왜냐하면 비록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기자이긴 하지만 진보 진영의 정보를 많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홍준표 할 때마다 홍준표 공격할 때마다 슈퍼챗이 올라간다는 등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요구해갖고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이 주먹구구식 그 엿가락 잣대를 들이대면서 조국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조용히 끝날 문제를 이쪽에서 유튜버들이 공격을 하고 심하게 공격하다 보니까 감옥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적은 조국이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아주 높은 정무적 판단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들려주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의미 부여를 해서 마치 뭐가 뒤에 큰 게 있는 것처럼 자꾸 부풀리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당장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장모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 160분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거를 똑같은 분량이나 똑같은 횟수로 방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의미가 틀려요. 그건 또 틀려요? 그 얘기는 그것도 내로남불이에요? 아니죠. 이재명 씨의 욕설은 이미 7년 전에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저는 욕설 나간 게 너무나 잘했다고 봐요. 장모 변호사가 민주당 출신인 건 아시죠? 그분 민주당 출신인 건 모르시나요? 성남시장에서도 떨어진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본인의 개인적인 앙심으로 이제까지 차곡차곡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공개하는 기자회견 이외에 그거를 집중 심층 보도하는 언론이 조중동에서도 열심히 틀긴 트는데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지 심층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언론적 가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김건희 씨는 저런 분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고 저러한 미투 인식, 저러한 검찰총장에 대한 인식, 수사 인식이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러한 정권에 대한 인식, 이런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MBC는 한 거죠. 김건희 씨는 어쩌면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어쩌면 대통령 될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그 이번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 보면 가족 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나간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규 씨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취업 과정을 자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거 들어보면 아니잖아요. 잘 알고 있었잖아요. 같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같이 음대 출신인 유동규가 그래서 뽑았냐라는 것도 나왔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 잘 알고 있네. 이런 대화 내용도 나왔고. 이재명 후보 녹취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녹취록 전국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게 퍼져나간다면 좀 악재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이게 디지털 시대에는 가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갖고 그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나는 건진법사? 뭘 건졌다는 거지? 건진법사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계일보에서 보도가 나오자마자 동영상 내잖아요. 이렇듯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거짓말하게 되면 금방 드러나고. 그런데 자,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선 씨 형과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2010년 성남시장 나갈 때 본인이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미 조현병 징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당에서 공천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개입을 못하게 하고 동생 일이라고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상황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서 틀어져요.
어머니한테 죽이겠다고는 살해 협박을 하고 온갖 상욕을 하고 집기를 다 때려부시고 실질적으로 이 그 살해당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고 저걸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 선관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어디서 뭐 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안 틀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극우 성향에. 그분들이 안 틀겠습니까? 결국 나오는 거죠. 그런 불행한 가정사에서 하지만 본인이 부적절했고 본인이 부족한 소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한 것과 그 욕이 나온 것과 앞뒤 사정을 보고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욕설 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내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야만 가능하다면서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올린 댓글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어요. 장영하 변호사가 이번에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에 대해서는 또 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도 편집해서 내보내면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내로남불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법 해석도 하고 권력 행사를 자의적으로 하니까 지금 상식이 무너진 겁니다. 나라 수준이 완전히 급격하게 하락한 거예요. 김건희 씨 저 대화록이요. 이재선 씨가 기자입니까? 이재선 씨 부인이 기자인가요? 대한민국 기자가 인터뷰 대상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하지 않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첫 대목에 뭐라 그래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라고 밝히잖아요. 본인도 공적 공인 부인으로서 10년을 살았잖아요. 검찰총장 그리고 언론을 쥐고 흔드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과의 관계를 몰라요? 녹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나요? 그리고 기자가 녹음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입니다. 사적 관계다? 기자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기자와 사적 대화가 있습니까? 사적 대화는요. 자, 오늘 친해지니까 저녁에 술 한잔 먹자, 식사 한번 하자. 이게 사적 대화고요.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적 대화예요. 그리고 우리 선거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적 대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국민의힘에서 사적 대화로 사담을 하고 잡담을 한 수준이다. 제가 부탁드리건데 자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을 그만 폄하하세요.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기자는 통화하면서 녹음해도 되지만 녹음이죠. 기자 아닌 다른 사람들은 녹음하면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건 정말 사인과의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그걸 아유, 길게 질문하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예를 길게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좀 주세요. 요거만. 아니 왜 이렇게 잠깐만 요거만.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김영남 의원과 대화를 하는데 김영남 의원이 녹음하는 걸 알아요. 그럼 저는 그 순간에 전화 끊습니다. 왜? 우리는 사적 관계거든요. 김영남 의원이 기자입니까? 근데 기자는 의뢰 전화를 하면 녹음을 한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의 직업상 녹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고 기자를 아는 사람들은 통용되는 사실이고.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어디 인터뷰 형식이에요.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상대방이 녹음을 하는 거를 알고 통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그런 내용이 나왔겠어요. 그 상대방은 전혀 기자라고 생각 안 하고 통화한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라고 밝혔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정보를 달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면 뭐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 그게 인터뷰라고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얘기냐고요. 그 대화 내용상 명백한 거죠. 처음에 첫 대화가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저 기자하고 얘기 안 합니다. 하면서 17분을 얘기했대요. 그럼 17분 동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면식도 없는 기자하고 17분 동안 그냥 수다 떤 거예요. 그 다음에도 기자라고 밝혔는데 기자하고 어떻게 누나 동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기자가 하고 통화했을 때 나이가 많으시니까 오빠네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이렇게 기자들하고도 국민의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친근하게 누나 오빠를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분이다. 그게 인터뷰였냐고요. 인터뷰죠. 기자고 모든 대화는 다 인터뷰예요. 계속 같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잠깐 정리를 하면 기자들이 이제 취재원과 통화할 때 녹음을 많이 하죠. 직업이 뭐예요? 기자입니다. 녹음을 하는데
그것을 모두 방송에 쓸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자의 윤리 강령에 나와 있는 게 그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이제 쓰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방송에 냈을 때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는 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적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건 사적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는 두 분이 계속 지금 뭐 토론 중이지만 이걸 보는 국민적 판단을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것이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그리고 MBC와 서울의 소리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고소라든 고발하든 그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 팬카페 회원들 모인다면서 잘 됐네요, 그럼. 왜 두려워하세요, 그렇게? 누가 두려워해요? 표정이 두려워. 제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MBC 보도 이후에 오히려 윤 후보 쪽에 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역작용으로 김건희 씨의 팬카페 가입 회원 수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뭐 걸크러쉬의 매력이 뭐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 캠프나 MBC 측에서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팬카페, 저도 보고 난 다음에 왜 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MBC가 설명을 안 했지? 그리고 양모 검사와 동거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그 알 권리를 다 충족을 못 시켜줬어요. 양 검사와의 동거설에 대해서도 전 MBC에서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털털해. 그래서 이대남 쪽에서는 지금 폭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제 주위에서는 20대 초반의 그 청년 남녀 여성들이 이런 평가를 해요. 사과할 때 봤습니다. 사과할 때 목소리가 다소곳하고 뭔가, 그런데 이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다른 사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사과할 때는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론과 국민의 자연스러운 권리이고 의무이며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권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호들갑 좀 떨지 말란 말씀입니다. 통 큰 정치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통 크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도 MBC에서 2회에 걸쳐서 방송하게 좀 허락을 해주세요. 아니, 허락은 그거 사장이 하는 거고요. 제가 아니 정권에서 허락을 해줘야 거기서 틀죠. 그 정권에선 그랬나 보죠. 제가 하나 확실한 건 옆에 회사 다니는 기자로서 정 전 의원님께서 그걸 허락할 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여기는 무속인한테 쫓겨갖고 그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고, 저는 애당초 저 하층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권리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참 뭐 거짓말을 잘 만들어내셔. 건진법사한테 쫓겨난 거 아니었어요? 예. 누군지도 몰라요. 건진법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무속인 전모시죠.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에 이제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논란 하루 만에 이제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 해산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고문으로 있었던 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식 지책은 없었다고 하고. 질문. 잠깐만요. 네트워크 고문단이 본부는 되게 알고 계셨어요? 많더라고요. 네트워크 본부는 알고 계셨어요?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조직본부 산하에 있는데 총괄본부 그게 산하라고. 선대본부 산하. 네, 예. 선대본 총괄본부 예, 예. 산하. 저희 캠프에 10층을 쓰거든요. 근데 10층은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에요. 사랑방 비슷하게 꾸며놓은 완전히 오픈된 공간을 그 조직본부에서 쓰고, 네트워크 본부도 거기를 네트워크 본부 활동 사무실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출입이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캠프에서 나간 임명장이 한 11만 장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물론 전자 임명장 형태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내드린 거지만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뭐 제2의 최순실 사태와 같다, 또 국정농단 시즌 2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이 조직을 해산시킨 걸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은 사사건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자꾸 갖다 붙이죠.
뭐 김건희 씨 얘기가 나왔을 때도 최순실이 염려된다. 또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거명되니까 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는데 매번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그래서 효과가 날진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 관련된 관심이 이제 없으니까 저렇게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심 없어요, 전. 그러니까 자꾸만 비판만 하죠. 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을 좀 알려고 아니 노력을 알면 해야 더 돼요. 끔찍할 것 같아 갖고 알고 싶지 않아요. 정통 기독교 불교에서 스스로 영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인들은 없어요. 저거는 무속신앙 시쳇말로 무당들 사이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도사들과의 대화를 한다. 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거의 그 지침으로요. 최순실과 연루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게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오히려 과하게 끌고 가면요. 역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최순실 발언을 하루 동안 그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왜 최순실 얘기가 터져 나왔냐면 세계일보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이른바 법사, 무당 뭐 이런 분들과 막역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고 김건희 씨가 영적인 인물이고 도사들과 대화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여러 언론사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국민들이 왜 우려하냐 하면 최순실 때 1+1 정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의 영매처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최순실 씨 부친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태민이라고 사이비 이분도 거의 뭐 영매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가까이 하기 좀 그 꺼려하는 분들, 이 무속신앙, 무당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를 하고 이분들에 의해서 무슨 행정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우려가 있고. 그런데 그 본인을 윤석열하고 소개했던 조모 회장 그리고 거기에 껴있던 무정스님 이 무정스님도 정통 그 조계종이나 이런 그 28개 종단에 소속돼 있는 스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또 인터넷에서 천공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백두산 천지를 가면 온도가 이게 치솟는데 자기 열 때문에 이런 사람의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무속인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후보 아닌가 이런 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거를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면접을 봤다는 기사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티즌 사다가 다 찾아내고 디지털 시대에는 가릴 게 없어요. 못 감춥니다. 지금 마치 무속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후보인 것처럼 자꾸 이미지를 더 씌우고 계신데 윤석열 후보 주변에 뭐 무슨 법사 뭐 이런 분들이 자꾸 등장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주변에 조폭 출신들이 자꾸 등장하는 건 더 이상하죠. 윤석열 후보가 그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타났어요. 2번씩이나. 그게 카메라에 잡혔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어떤 팬이 써준 거라 그랬어요. 자, 국민의힘에서 좋아하는 C 모 일보에서 그 건진법사의 작품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거 그 사람 작품이라고 얘기할 때 왜 입을 다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했던 김건희 씨의 그 통화 녹음 파일에 의하면 그 왕자 얘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뭐라고 해요? 그거 열심히 응원해주는 할머니가 써준 건데 그거를 언론이 마치 무속인이 써준 것처럼 몰아갔다라고 녹음 파일에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할머니도 이제 또 찾아보면은 무당 할머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그리고 부풀리시는 거지. 건진법사가 왕자 써줬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래, 전 못 봤는데 그 보도. 네. 자,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이제 화천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수사는요. 구조 자체를 누가 짤 수 있었느냐. 짤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요. 자, 민간과 공공이 50대 50에 플러스 1주 해갖고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민간 수익 구조를 설계한 그 핵심 설계자가 누구냐면 하나은행이에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한테 몰아줬거든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화천대유하고 PF가 하나은행하고 PF가 갈라지려고 했을 때 곽상도 의원이 나서서 그걸 다시 연결시켜줬다. 이 증언들이 있잖아요. 검찰이 자기들 수사 능력이 있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면 증거가 하나라도 나왔으면 벌써 이재명 후보를 소환했거나 조사를 했었죠. 정용학 이분이 자기는 살려고 처음부터 싸그리 녹음을 한 거예요. 이게 2015년에도 정용학 녹취록 때문에 여러 명이 당하거든요. 지금 2022년에 또 그 녹취록 그때하고 7년 전하고 똑같은 양태를 보입니다. 김만배 이런 분들이 검찰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증언이 슬금슬금 바뀌어요. 뭐 시장이 알았을 것이다. 시장의 지시사항이다. 자, 재판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이거는 철저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잡고 있잖아요.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하나은행 우리가 문제 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SK 도대체 400억을 빌려주고 어떻게 950억을 여기서 먹어갔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도 수사를 안 해요. 그 사람들 다 어디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의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곽상도 전 국회의원 어디 당 소속이었습니까?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뭐 녹취록에 그 얘기 나온다면서 아빠가 돈 빨리 달랜다고. 자, 이렇게 증거가 명백히 나온데도 곽상도 이런 분들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돼.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도 몰라. 돈은 뻔히 50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들은 입건해갖고 구속수사도 안 해. 자,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이 이 내용 그대로 나가면 국민들이 누가 정당하고 누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PF 자금은 하나은행이 다 돼요. 근데 이익금은 화천대유가 거의 대부분 가져가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 중에 화천대유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조금 고율의 이자 정도를 이익금으로 받아가는 형태밖에 안 돼요. 거의 1조 가까운 이익금을 화천대유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를 할 때 초과 수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돼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결제를 올릴 때까지 그 환수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7시간 만에 삭제가 돼서 내려오고 그거를 실제 구조가 짜여 있었어요. 그걸 짤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성남시장 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그분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곽상도 의원 말씀 자꾸 하시는데 곽상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이익으로 50억, 뭐 세금 빼면은 좀 적겠습니다만 세전으로 50억 가져갔다고 치고 그러면 600억 가져간 사람이 실제 주인이에요? 50억 받은 사람이 실제 주인이에요? 저렇게 이제 내용을 자꾸만 잘 모르거나 일부러 알면서도 왜곡을 하고 그러니까 자, 1830억 그 고정 수익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간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도공도 그렇고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50억씩 이제 뇌물성 금액을 이제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근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화동 1호회 수익금 50% 600억 관련해서 이게 만약 이재명 후보한테 흘러갔다면 이게 뭐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킹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은어지만 안 되면 파킹이라죠. 파킹이라는 그렇죠.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실제로 건너갔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실소유주라고는 나옵니다만
송금이 됐다든지 아니면 돈이 정말로 전달이 됐다고는 그 부분은 녹취록에는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 무렵에 뭐 43억 정도가 갔다. 뭐 이런 내용은 있죠. 간단합니다. 검찰이 저 수법을 알기 때문에 저거 변호사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예. 그 변호사들이 누구 이렇게 불법적인 거 관여할 때 저렇게 컨설팅을 해줘요. 예? 이렇게 갖고 나중에 받는 약정으로 하고 서로 비밀 약정으로 하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갖다 차를 주차하는 것처럼 예, 예. 파킹 기수법이라고 하는데 저거 저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지금 몇 명 구속됐습니까? 저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옵니다. 실소유주가 있었으면 나왔죠. 예를 들어서 SK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고 연결해갖고 몇 단계 거치면서 950억을 받아가요. 그거 처음에 모를 것 같았었죠. 근데 결국 드러나지 않습니까? 수사 들어가면 여기 들어간 뭐 유동규, 정용화, 김만배, 남욱 이분들 다 물어볼 때 집중적으로 누구를 물어봤냐면 이재명 시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걸려 있었으면 나왔죠. 그분들이 왜 이재명 시장을 보호합니까? 정말 파킹을 시켜놨다면? 동네 조그만 주차장 가도 파킹하게 되면 티켓도 주고 하는데 티켓이 없는 상황이라서. 더 얄미워하는 거.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은 지금 사실은 그게 일종의 SPC잖아요. 특히 천화동인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익 정산을 끝내고 해산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자, 지금 두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제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입니다. 이제 설 연휴에 이제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두 당의 또 전략부터 좀 알려주시죠. 좀 예리한 정치 고관여층 좀 되거나 그런 중도층에서 관심이 높은 분들은 좀 파악을 해낼 텐데 120분 제한된 주제 제한된 시간 갖고 잘 드러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처음엔 기대를 좀 하고 있다가 요즘은 TV 토론은 그냥 기본적인 의무방어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해갖고 거기에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예. 이제 우리 실력을 다 보여준다 이런 정도로 가 있죠. TV 토론이요. 의외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토론 내용 아니면 토론의 논리적인 완벽성 이런 거보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태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내지는 공격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거를 점잖게 내지는 예의를 지켜가면서 대응을 하느냐 이런 태도를 많은 국민들이 더 주의 깊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집중을 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하고 TV 토론이 붙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기에 정동영 후보는 메인 앵커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는 실물 경제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토론이나 연설을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 목소리도 약간 쉰 목소리가 나시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토론의 거의 막바지에 당시 이명박 후보가 한마디 딱 했는데 그거를 승부가 결정이 났었어요. 뭐냐면 아이고 말로는 도저히 못 당하겠어요. 이명박 후보는 말은 잘하진 못하지만 일을 잘하는 후보 아니면 실제로 일을 많이 해본 후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은 꼭 말을 누가 잘하냐 뭐 누가 공격을 잘하냐 이런 거보다는 어떤 국민들께 한마디로 심어주는 이미지로 승부가 결정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2007년도에는 그렇게 뭐 썩 매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판이 다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토론의 전설은 역시 안철수 토론이죠. 제가 MB 문 아바타입니까?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아마 캠브리지 어학사전에도 아마 등재되지 않을까. 자,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